잠깐 쉬었습니다. 이게 사실 쉬는 시간에 궁금함이 생겼어요. 예. 김도희님께 질문을. 그러면 이제 저는 철저하게 이제 논리실증주의가 삶의 철학이 되면 안 된다고 보지만 과학에서 이제 한정 지을 때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싫으시다면 예를 들면 수행, 명상 네. 이런 것들도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독실님이 생각하시는 과학은 검증 가능한 사실들? 혹은 반증 가능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야. 독실이 생각하는 과학은 뭐 현대 물리학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처럼 우주의 원리 그런 것들에 대한 건데 명상이나 수행도 그런 거 안에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느냐는 거지. 과학으로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그러니까 거죠. 주관적인 체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명상이나 뭐 수양을 큰 범주에서 인간에서 삶에 발생하는 고통을 제거한다, 고통이 감소하고 행복도가 증진된다라는 거면 요즘에는 많이 하는 게 명상 쪽에서도 뇌를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행복도가 증진되었을 때 뇌 활성화되는 부분이 활성화되었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증명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기는 해요. 네. PET 촬영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이 뇌파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계속 촬영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이게 좀 온건해지고. 달라이라마께서 자기 거 실제로 해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명상하는 과정 중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됐다라고 하더라고. 그걸 말한 것이 아니고 명상을 통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우주와 합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학적이냐는 거야. 그 과학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우주와 합일된다는 건 말의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행복도가 증진되려면 개체성에 대한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를 우주랑 합일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표현의 네네. 문제이다. 표현의 문제. 근데 진짜 우주랑 하나로 합쳐졌는지는 증명 불가능하죠. 합쳐졌어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불만이야. 이거는 이따가 비판하겠습니다. 아니, 해보세요. 과학이라는 것이 잠깐 제가 부직갱이를 갖고 올 테니까 서로 휘두르면서 한 번씩 싸우죠. 네. 과학이 진리의 왕자를 차지한 게 문제야. 어금니부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거 다 과학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과학은 여러 가지 세계에 대한 분야 중에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근현대 사회의 분위기인 거지. 과학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실제로 진리에 접근하기에 가장 가까운 게 사실 과학인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누구나 진짜? 보편적으로 아니야. 그거를 인정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예. 항상 그러니까 보편 논쟁을 할 때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 보편적으로 모두가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은요.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게 있다고 존재한다면 그거에 깊숙한 코어까지 접근하는 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모든 애들이 여기까지는 보편적으로 맞는 것 같아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 최저 기준이 과학인 것 같아. 네, 어쨌든 이 현장에서 지금 가장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는 제가 빨리 칼포퍼 얘기를 해달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봅시다. 그럼 그 귀납의 문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세 번째 줄에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검증 가능성 원리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귀납적 추리로 검증을 그러니까 귀납적 추리는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고 검증을 해야 돼. 내일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거 확인을 해야지만 뜰지 안 뜰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투명 드래곤이 있더라 우주에. 있어요. 정말 센 투명 드래곤. 비속어를 좀 적게 써달라고 해서. 짱센 그 투명 드래곤이 있는데 투명 드래곤. 투명 드래곤. 걔가 이제 한번 훅 불면 우주가 막 사라지고 없어지고 막 그런 엄청 커다란 투명 드래곤이 있더라. 근데 있잖아요. 보통 있잖아요. 장자 처음에 나오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아. 이러니까 논리실증주의 좀 공부하라고. 그거는 이제 논리실증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눈으로 보고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지, 의미가 없지. 그럼 이제 얘네들은 눈으로 관찰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 근데 그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아무리 많은 예가 있어도 참이라는 논리적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비드 흉이 얘기했던 귀납의 문제가 되고요. 이런 거예요. 백조를 봤는데 어제 본 백조가 흰색이었어. 오늘 본 백조도 흰색이야. 내일 본 백조도 흰색이야. 서울에 있는 백조도 흰색이고 부산에 있는 백조도 흰색이야. 이렇게 100만 번, 1000만 번을 봤는데 모든 백조가 흰색인 거야. 그러므로 백조는 흰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보편으로 이제 건너뛰는 논리에 그게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비약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데이비드 휴미 먼저 제시했던 건데
논리 실증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관측을 통해서 내가 한 말이 맞다에 대한 관측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가능성으로 치환했구나. 가능성이 아니라 참일 가능성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 참으로 수렴한다. 정도? 참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네네. 이거는 내가 1000만 마리의 흰색 백조를 봐도 검은 백조가 한 마리라도 나타나면 깨지는 거야. 그렇지요. 지금까지 46억 년 동안 태양은 동쪽에서 떴지만 내년에 동쪽에서 뜰 거라고 우리가 100%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귀납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거를 러셀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칠면조의 얘기를 들어요. 이게 재밌어요. 칠면조 농장에서 내가 칠면조입니다. 칠면조 농장에서 아침 9시마다 모이를 먹는 칠면조를 생각합시다. 그 칠면조는 몇 주 동안 매일 같은 일을 경험한 후에 나는 항상 9시에 모이를 먹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어요. 귀납적으로. 하지만 칠면조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목이 잘리면서 이 결론은 거짓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아무리 아침 9시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9시에 모이를 먹었지만 어느 날 내일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러셀이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경험의 축적이 진리로 수렴시킨다라는 것을 지금 깨부수고 있는 거야. 전혀 진리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관찰 언명을 통해 그 자체만으로는 보편 언명을 이끌어낼 수 없다. 이 말이 그 말이죠. 관찰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건 보편이 될 수 없다. 맞아요. 그 개연성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양이 아무리 누적돼도 양적인 내용들이 아무리 누적돼도 질적으로 갑자기 비약할 수 없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 개연성조차도 이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관측을 하게 되면 절대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칠면조 농장 안에서 칠면조 입장에서는 보편 진리라고 하는 집주인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라고 하는 거를 전혀 이제 탐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만. 그런 문제가 있죠, 사실. 그게 이제 논리 실증주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세계에도 그런 게 아닐까? 어떤?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이게 매트릭스 세계라고 한다면 아무리 여기에서 균합적인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도 왜 이 세상이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추측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가끔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들어보고 한번 타당성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저 달 바로 바깥쪽에 달까지는 사실 아폴로가 갔다 왔고 했으니까 예. 달 바로 바깥쪽에 거대한 스크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스크린을 통해서 항상 프로젝터를 통해서 뭔가 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주가 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저희 화성 탐사선이라든가 보이저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 계면을 벗어났다고 하잖아요. 보이저 계면이 가다가 부딪혔어? 트루먼쇼랑 비슷해. 거의 부딪혀서 사실은 스크린에 쾅 부딪히면서 사라졌는데 그 바깥에서 스크린에다가 화면을 쏘는 존재들은 그냥 보이저가 저 멀리 멀어지는 것처럼 화면을 계속 쏴. 그리고 전자기파로 계속 교신하는 척을 해. 예를 들면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의 증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우주 배경 복사가 있는 것처럼 스크린에 쏘면 되는 거야. 그렇네. 알고 보니 외계인들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외계인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갖고 놀고 있어, 사람들의 인류를. 이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가까워요. 과학인가요? 타당한가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그렇게까지 전제를 깔아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다. 근데 그게 그럼 스크린이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는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야. 우리가 갈 때마다 족족 죽어. 사라져. 그러면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 화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 내가 독실이가 이런 가능성을 질문을 했어. 그럼 이제 논리 실증주의자는 짜증을 내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건 실증 불가능하잖아. 귀납적 우리가 알아낼 수 없잖아. 외계인의 그만 얘기하자. 하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건 과학이 될 수 없다. 외계인이 검증 가능한 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스크린이 있다는 거에 대한 증거를 댈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요것도 하나의 어떤 나중에 포퍼의 반증주의에 대한 발례로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아무튼 실증주의자들은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포퍼는 이거를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반증주의를 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거는 검증 가능성이었다면 포퍼는 아무리 많은 관찰 언명이 있었어도 보편 언명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반증 가능성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주장을 러셀이 비판을 했고 그 비판을 이어받아서 포퍼가 검증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을 좀 수정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귀납적인 방법 말고 연역적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반증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반증 가능성은 쉽게 말하면 요거예요. 검증하려고 하는 가설이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반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반증 가능성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건 저의 해석인데요. 반증 가능성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과학 혹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반대되는 증거, 어떤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가 지지하는 증거보다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데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퍼의 말이고, 저의 견해는 뭐냐면, 포퍼가 얘기했던 건 이게 더 좋은 과학적 방법이다라는 걸 제시한 거지, 이게 아닌 나머지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고, 그런가? 반증 가능성이 과학과 비과학을 나누는, 과학과 사이비과학을 나누는 기준점으로 많이 제시돼요. 근데 그거는 포퍼의 견해죠. 네, 그렇죠. 포퍼의 견해가 진리는 아니니까. 포퍼의 견해는 그건데 독실이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 다 이건 것 같아요. 포퍼의 말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포퍼를 모르니까 포퍼 얘기를 한번 들어본 다음에 자근자근 씹어보도록 합시다. 네. 근데 포퍼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과학과 비과학, 과학과 사이비과학은, 과학은 기본적으로 반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한 것들만 과학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반증돼야 된다가 아니고 반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야 돼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자, 그 반증 가능한 진술이 있고요. 불가능한 진술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반증 가능한 진술은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진짜 과학에 가까운 거고, 반증이 불가능한 진술들이 있어요. 몇 가지 진술이 이제 예를 들어 볼 건데, 오케이. 이거는 과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경험적으로 과연 반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까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반증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거는. 다음날 봤더니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걸 보면 그 반증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좀 더 이제 자세히 얘기할게요. 이게 반증은 반대되는 증명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주장한 거에 대한 반대되는 거,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느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언젠가 태양이 동쪽에서 뜰 거다는 반증 가능한가요? 언젠가 태양이 동쪽에서 뜰 거다. 반증이 안 돼요. 그건 반증이 안 돼요. 계속 안 뜨고 있을 때 언젠가 뜬다고 했지 당장 뜬다고 한 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영원히 150억 년이 지난 다음에도 언젠가 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증 가능한 말과 불가능한 말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비가 올 것이다. 이거는 논리 실증주의자들한테는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논리 실증주의자들한테는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앞으로 비가 오는 걸 발견했어. 앞으로 비가 오네. 다음에 또 비가 와. 또 장난인데? 앞으로 비가 오는 거는 과학이다. 의미가 있네. 검증 가능하잖아. 비가 오는 거 봤잖아, 내가. 포퍼는 무의미해요. 앞으로 비가 올 거라고 하는 거는 반증이 불가능해요. 아무리 비가 안 오더라도 언젠가 올 거라고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거야. 반증 가능성이라는 용어가 어려워서 난 처음에 이걸 학부에서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이론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이론이면 과학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가 있을까? 그 얘기가 독실이가 뭐 할 테지만, 마르크스이즘, 그렇죠. 아니면 이제 심리학, 무의식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거짓말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발상 자체가 약간 이것도, 그러니까 칼 포퍼도 약간 천재기가 있는 거예요. 그 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명제가 참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그걸 검증하는 방법이나 이걸 가지고 어떤 진리의 근거를 삼으려고 했다면 얘는 또 그걸 뒤집어 버린 거야.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게 거짓일 확률이 있어야. 그치. 그래야 이게 맞다는 거에 대한 진정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거야말로 참된 지식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참된 과학의 영역이라고 참된 어떤,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을 생각하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마르크스주의자였잖아요, 이 사람도. 마르크스주의가 얘기하는 것들을 봤더니 이거는 무작정,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언젠간 이런 세상이 도래할 거야. 라고 우리가 참고 견뎌야 돼.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칼 포퍼가 사실 충격을 받았던 게 아인슈타인이었대요. 아인슈타인이 일특수성대성 이론을 내면서 빛이 태양 때문에 휘어질 거다라고 먼저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관측을 했을 때 안 휘면 끝장인 이론인 거예요. 굉장히 그게 딱 일식일 때 사진을 찍어봤을 때 안 휘면 끝장이니까 반증될 가능성이 너무 큰 이론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언젠가 태양이 뜰 거다는 과학이 아예 아닌 거고, 그렇지. 내일 하루 중 언젠가는 해가 뜰 거다라고, 동쪽에서 해가 뜰 거다라는 거는 좀 넓은 의미로
과학인 거고 내일 6시 34분에 태양이 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반증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틀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 그치, 틀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어. 이런 게 더 좋고 정교한 과학이다라고 주장한 거거든요. 과학이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걸 보고서 저렇게 해야 된다. 과학은 저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기가 뭔가 공간이 휜다는 주장을 했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올 건데 만약에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안 나오면은 내가 틀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안 틀렸어. 그러면 정말로 얘는 정말 과학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든 말든 간에 그런 어떤 반증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명제들이 참된 우리의 과학적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틀릴 가능성이 높을수록 더 좋아. 맞습니다. 틀리면 그냥 제거해버리면 되고. 이게 되게 이것도 진짜 천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철학과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마르크스 이론 중에 뭐 역사 발전 단계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걸 싫어한다고 해요. 대학교 1, 2학년 때 막 책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 뭐 원시 공산 사회에서 무슨 사회가 되고 뭐 이렇게 발전 단계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발전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학문적으로라거나 뭐 하여튼 뭐 근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히 그 예를 지금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포퍼가 이제 사이비 과학의 예를 든 게 마르크스주의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마르크스의 이론은 예측이 엄명이 모호하다고 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발전 단계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언젠간 붕괴할 거고 공산주의 혁명이 올 거라고 자본주의는 내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언제가 1년 후냐 10년 후냐 수세기 후냐 이런 시기의 모호성이 결국에 마르크스 이론은 반증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유예하는 거예요. 네. 언젠간 올 거야. 언젠간 올 거야. 그래서 이론에 반하는 현상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아직 안 온 거야. 이건 이래서 그래. 이건 저래서 그래. 그치. 이걸 애드옥이라고 부르거든요. 맞죠. 그거에 관해서는 이것 때문인 거야. 야, 그거는 이것 때문인 거야. 보충 설명, 보충 이론들. 보충 이론들. 예를 들면 오히려 자본주의가 강화됐어. 그거는 원래 태풍이 오기 전에 잠깐 잔잔해지잖아.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효과적으로 반증할 수 있는 기회를 회피한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마르크스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가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공산주의 운동이 실패할 때마다 혹은 현황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속 보조 가설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애드혹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포퍼에 의하면 이와 같이 마르크스의 이론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힘든 이론이다. 그 이론은 계속 얘기하는데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쓰레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이론이 과학의 영역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의 한계다. 그다음에 심리학도 비판하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정신분석학 우리끼리 이제 밥 먹으면서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도 대차게 깠는데 뭐든지 다 설명해요. 뭐든지 다. 이게 다 성적 욕망에서 시작된 거야. 오늘 지금 최 사장이 마이크를 붙잡고 있어. 그건 또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런 거야.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거지. 성적 욕망에서 비롯됐어. 마이크를 손에 쥐지 않고 있어.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거지. 그렇지. 뭔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오늘 안 왔어. 성적 욕망 때문이다. 이게 일찍 왔어. 이것도 성적 욕망. 물론 이렇게 허접하게 해석하진 않죠. 거기서도. 그러나 그럴 듯하죠. 좀 이런 성격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얘가 하는 앞으로 할 모든 행동에 대한 예측은 다 가능해요. 얘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건 이것 때문이야. 저렇게 할 수도 있어. 이것 때문이야. 근데 반증이 불가능해요. 얘가 이 행동을 하면 이거는 내 이론이 붕괴해. 얘가 만약에 A라고 하는 애가 B라는 행동을 한다면 성적 욕망 때문은 아닌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예시가 없어요. 그렇지. 다 설명할 수 있어. 사실 아들러 심리학이 요즘 최고 하도 아닙니까? 아들러 심리학도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포퍼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건 후에 해석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때문이다. 너의 열등감 때문인 거야. 네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돼. 네가 상처받는 것도 열등감 때문이고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증되지 않아.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아들라고 보고서 야 너는 이거는 문제가 없나 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난 뭘 해도 그분이 나를 판단하는 걸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 진정한 과학이 아니다. 좋은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많이 맞추면 많이 맞출수록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실제로는 그게 제일 나쁜 거라는 거야. 실제로는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담보하고 있어야지 좋은 이론이 된다는 거지. 사실 몇 가지 사례들을 더 생각해 보면 제일 우리가 흔히 하는 게 혈액형 성격 이론 그래요, 있잖아요. 맞아. 그거 되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나 믿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취하는 태도예요. O형? 야, 너 O형이지. 딱 맞추면은 쿨하지? 강화돼. 맞아. 역시 O형인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 이게 강화되죠. 예,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사용하는 어떤 혈액형 심리학 같은 거라든가 딱 맞춰보는 거예요, 한번. 예. 그래서 반증 가능성을 한번 사용해보는 거죠. 그래서 너 딱 보니까 너 O형이네. 그랬더니 B형인데 그러면 이제 애드혹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너는 B형 같은 O형이구나. O형 같은 B형이야. O형은 원래 B형이랑 성격이 좀 비슷하긴 해. 있어. 그래, 이런 걸 얘기해.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절대 A형은 아닐 거야. 했는데 얘가 나 A형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넌 어렸을 때 이렇게 아들로 심리하게 얘기하면. 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우리가 점을 보러 간다거나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점성술. 고민이 있어서 왔구나. 고민 없는 사람이 없어. 고민 없는데요.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조롱할 만한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점성은 모르겠고 이제 아들러 심리학, 전신분석학을 조롱할 거는 아니지만 이제 과학의 범주에 들어가기엔 좀 그렇지 않냐라는 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좀 질문을 좀 몇 개 더 할게요. 이제 보편윤리 존재한다. 논리실증주의자들에 의하면 이건 뭐죠? 검증할 수 없어요. 검증이 안 돼. 그냥 무의미한 겁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포퍼는 그러니까 포퍼의 의미는 그렇게 얘기해요. 과학이 아니야, 당연히. 과학은 아니고 당연히 검증도 불가능하고 반증도 불가능해. 그런데 중요한 철학, 윤리학, 미학의 문제는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치를 다루는 학문의 영역을 아예 독립시켜서 인정하는 거죠. 그걸 이제 과학으로 해서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바라보는 보편으로 확장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학은 아닌 거야. 과학은 아닌 거야. 비과학. 만약에 이거를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이비 과학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이비다. 그래서 이런 거죠. 유사과학. 아들러 심리학이 유사과학. 아들러 심리학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야. 혹은 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과학적이야. 당시엔 그걸 과학 이름을 막 붙였대요. 과학혁명의 시기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가 엄청 많죠. 엄청나게 쌓아놓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체계들을 만들고 이러는 건데 그 이론 체계가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따져보면 포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반증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퍼의 반증 가능성은 과학이냐 비과학이냐는 구분하는 거지 의미냐 무의미하냐 이걸 구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쯤 됐을 때 우리가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예전에 거의 최 사장님이랑 멱살 잡고 싸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적 방법론 말고 그거는 아직도 내가 맞다고 생각. 과학적 방법론 내가 맞아. 그거 나중에 한 번 또 과학으로 제안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 제가 연탄불에 부지깽이를 달고 놓겠습니다. 예전에 뭘 얘기했냐면 그 진화 심리학을 얘기했었어요. 진화 심리학이요? 진화 심리학이 사실은 딱 반증 불가능해요. 그렇죠.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신의 존재를 사람들은 믿어가는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왜 생겨나고 다 어떤 종족 번식. 그것도 있고 심지어 정 안 되면 뭐까지 가능하냐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애가 살아남았어라고 하는 우연적 부동까지 집어넣어갖고 우연히 얘네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야. 혹은 이렇게 얘기해요. 강한 애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애가 강한 거다. 생존하는 게 이긴 거다. 생존하는 게 결국에는 승리한 거다. 물론 다 맞는 말이거든요.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근데 진화론 자체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진화론을 과학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진화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 없어. 과학적 방법론에서 생명의 시작을 얘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진화까지는 그렇지만 그 우리의 어떤 심리학을 진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진화 심리학은 반증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지. 예. 그렇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비판을 최 사장님이 했습니다. 내가 했었어요. 그걸로 우리가 논쟁을 저는 엄청나게 그때 진화 심리학을 근데 진화 심리학은 굉장히 강력한 이론이다라는 거를 제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었죠.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생각을 해요. 강력한 이론은 맞아. 뭐랑 비슷하냐? 아들러 심리학이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반증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건 절대 나타나면 안 돼요라고 하는 걸 아무거나 한번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런 게 과연 없을 것인가? 없어요. 뭐든지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여전히 말하지만 이제 포퍼에 의하면 좋은 과학은 아닌 거지 그게 진리가 아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또 포퍼는 진리나 비진리를 구분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이냐 사이비 과학이냐. 그치 유사과학이냐 얘기하는 거고 모든 걸 흡수하는 애. 포퍼한테 있어서는 진화심리학도 유사과학. 이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처음에는 진화론까지도 약간 유사과학으로 싫어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진화론이 아니고선 사실 과학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였겠죠. 포퍼도 부담스러웠겠지. 진화론까지 까기에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진화론이 아니면 어떤 반증 가능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거든. 자연적으로 생긴 거 말고 뭐가 있겠어? 신이 만들었다, 외계인이 만들었다면 외계인이 어디서 왔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뭐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상. 초월자 존재 없이 생명이 시작하는 걸 말하는 모든 이론들을 진화론이라 이름을 붙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증 불가능한 예가 이런 게 있어요.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이다. 사실인가요? 아니, 이거 반증 가능한가요? 항상 참이죠. 그죠, 항상 참이죠.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원주상의 모든 점은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이건 정의예요. 그쵸. 원의 정의가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거든요. 반증이 안 되네. 반증이 안 되지. 정의니까. 이런 거. 총각은 모두 결혼하지 않았다. 정말? 이게 정의거든.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총각으로 정의하거든요. 백목은 흰 분필이다. 괜찮네. 물백목? 오? 신은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 이건 이제 형이상학적이죠. 반증도 불가능하고 검증도 불가능하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반증 불가능하죠. 그렇죠. 반증 불가능합니다. 공간이 무한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반증 불가능하네. 이게 되게 웃겨요. 공간이 무한하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한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논리실증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포퍼 입장에서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다지 과학으로서의. 자, 이렇게 반증 불가능한 예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퍼의 과학, 좋은 과학의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 이런 거. 열을 가했는데 팽창 안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발레가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혹은 빛이 평면 거울에서 반사될 때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도 측정을 해봤을 때 동일하지 않은 애가 있으면 이제 아닌 거야. 반증되는 거야. 그런데 반증은 안 되지만 그치, 반증할 되지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쵸. 좋은 과학이다. 근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유사과학이 되는 많이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반증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좋은 과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의 발전이 어떻게 되어 왔느냐, 역사적으로. 사실 반증을 거쳐서 과학이 진보해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게 대차게 까입니다. 존행까이죠. 존행까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포퍼가 했던 주장입니다.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은 다양한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했었거든요. 우주의 탄생편에서 했나요? 네. 하지만 여러 가지 반증에 맞닥뜨려져요. 자, 봐봐.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이 깨진 거는요. 실질적으로 등속도로 운동하는 배의 돛대 위에서 떨어뜨린 돌이 돛대 바로 아래에 떨어진 현상, 이런 것들.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측은요. 배는 움직이잖아요. 돌은 떨어뜨리게 되면 바로 아래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배가 움직이는 거랑 상관없이 바로 아래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뒤로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성이 없잖아요, 거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상에서는 관성이 없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의 말이 맞다고 하는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1억 가지의 예는 의미가 없는 거야. 발레가 등장해야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퍼가 주장한 거고. 그래서 이제 발레가 생겼어요. 이상하다? 이게 왜 뒤에 안 떨어지고 그대로 이 자리에 떨어지지? 얘가 분명히 힘을 받지 않잖아. 돛대 위에서 그 돌을 놓는 순간 돌에게는 아무도 힘을 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바로 아래로 떨어져야 돼. 수직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고 있네? 이상하다? 그 외에 또 이것도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목성의 위성이 발견돼요. 갈릴레이가 이제 망원경으로 발견을 하게 되죠. 자, 목성의 4대 위성을 발견했는데 그건 또 뭐가 되냐면 예를 들면 저 목성의 4대 위성의 경우에는 목성을 중심으로 도네? 그럼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고 하는 거 일종의 발레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레들이 쌓였어요. 그래서 뉴턴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뉴턴의 물리학이 고안됐습니다. 즉 발레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과학이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검증이 쌓여서 과학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 반증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발견됐을 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이제 뭘 해결하냐면 낙하하는 물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그 돌 떨어지는 거, 왜 그대로 그 자리에 떨어지는지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조수, 간만의 차, 뭐 달의 위치가 어디 있을 때 조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내고, 중력의 편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아내고, 목성의 위성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주가 태양이 중심이다. 사실 태양이 중심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뉴턴의 이론을 반증하려는 무수한 노력들이 또 있었어요. 이게 틀렸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예를 들면 방정관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전자의 질량 변화는 뉴턴의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혹은 아인슈타인 이야기한 것처럼 빛이 아인슈타인 이야기한 것처럼 공간이 휘어진다라고 하는 거, 시간과 공간이 엮여 있다라고 하는 건 뉴턴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뉴턴에 의하면 공간은 무한하게 그냥 원래 변하지 않고 존재해야 되고 시간은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하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GPS 위성이 실제로 그 당시는 없었지만 GPS 위성은 그 시간이 느려지거든요. 그 이유는 그 GPS 위성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조금이지만 조금씩 느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뉴턴에 의하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지. 그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뭐냐면 아인슈타인인 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식으로 뉴턴의 이론이 반증됐고 새로운 이론이 제시됐고 이런 식으로 반증을 거치면서 물리학이 진보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진보 과정은 이렇게 반증을 통해서 진보해 왔다라고 포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정말 빠른 템포로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 그러니까 데카르트나 뉴턴 시절에 과학을 어떻게 바라봤느냐랑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관점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뉴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연구했던 과학적 연구 성과들은 무엇이었냐? 신의 머릿속에 있는 법칙인 거예요, 그냥. 예. 그렇죠? 신의 머릿속에 있는 법칙을 자기들이 이렇게 뽑아내는 거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이 포퍼 같은 경우는 이런 과학 발전 과정을 갖다가 가설 연역적 방법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 현상, 예를 들어서 뭐 그 위에서 저기 뭡니까, 사과를 갖다가 놓으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뉴턴 같은 사람이 어떤 뭐 수학적인 툴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개념들을 활용해서 이론을 세웁니다. 그건 가설의 성격을 띄어요. 그리고 이 가설을 갖다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계속해서. 예, 그게 실험의 역할인 거고. 예. 그래서 이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테스트를 받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실험이라는 사건들은 그거를 반박하기 위한 테스트이죠. 하지만 이 반박이 안 될 때까지만큼은 얘가 유효한 거야. 그 가설이. 예. 그래서 그 기존에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의 영역이라는 게 뭐 신의 머릿속에 있는 법칙이라느니 절대적인 자연 법칙을 자기들이 연구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현대를 오고 칼 포퍼 같은 학자들이 나타나면서 과학이라는 게 일단 그냥 우리들끼리 잠정적으로 테스트를 어느 정도는 통과한 잠정적인 가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 정도로 인식이 바뀌는 거죠. 어쨌든 반증 가능성이 과학의 역사를 이끌어왔다라고 사실은 포퍼는 생각한 거야. 과학에 대한 두 가지 일단 견해가 있잖아요. 어떤 견해가 있냐면은 과학이 점진적으로 진보한다라는 견해가 있고, 과학이 진보하는 게 아닌 것 같아라는 견해도 있는데, 일단은 포퍼는 전자야. 그렇죠. 반증 가능성을 통해서 반증 가능성이 있지만 반증 사례가 나와가지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과학이 발전해 왔다라고 믿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그 비판이 실제 과학의 진보가 그렇게 이루어졌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반증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거 사실 좀 신기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보통은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반증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면 세상이 좀 새로워 보이긴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증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퍼의 얘기는 이거야. 과학이란 무엇이냐? 과학과 사이비과학. 그럼 반증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증 가능성이 있는 이론은 과학적 이론이 되는 거고, 틀리다는 증명이 가능한 이론. 그렇지. 틀릴 수 있지만 틀리지 않은 것들이 과학이 되는 거고, 그렇죠. 반증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사이비 과학이 된다. 그러니까 반증 가능성이 있는 가설들, 그렇지. 이 집합이 사실은 이제 과학적 지식의 영역인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퍼의 이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의미가 있고, 이건 포퍼의 근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게 틀렸다, 반증 가능성이 없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포퍼에 의한 과학이 아님, 포퍼에 의해서는 이것은 비과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건 비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었던 진화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런 맨날 부분들은 싸우는 게 이제 유사과학 가지고 한번 방송을 찍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랬나? 네. 네. 지금 이제 포퍼의 반증 가능성 개념이 사실 그 유사과학이냐 진짜 과학이냐 그렇죠. 이걸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고, 포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살짝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반증 가능성 개념을 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인식론적인 얘기들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듯이 과학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추측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하면서 서로 반박하려고 해보고, 뭔가 반증 사례가 나타나면
또다시 가설을 세우고 이런 어떤 성장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추측과 논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추측과 논박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이렇게 발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설 세우고 테스트해보고 이런 형태로 어떤 궁극적인 진리에 점진적으로 다가간다는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사회철학적인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깡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해 보여? 저는 사실 그 유사과학을 아주 싫어합니다. 오. 네, 그리고 기본 성향 자체는 약간 논리 실증주의적인 경향이 좀, 그러니까 제 성향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회의주의자야. 회의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개소리 같은 게 섞여 있으면 벌써 인상부터 찌푸리고 이런 성격이거든요. 성격 자체가. 근데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칼포퍼 처음 배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상하고 개 같은 소리, 헛소리 같은 것들 다 제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방식들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철학의 인식론의 영역인데, 그 가운데 이 포포의 뭐 이제 지식이 뭐 추측과 반박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해 나간다거나, 또 이 사람이 나중에 가면 이제 궁극적인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뭐 합의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절대적인 증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지성을 갖춘 인간들끼리 서로 추측하고 반박하고 하는 이 뭡니까? 논박의 과정? 이거 자체가 진리 획득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중에 나오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타당하다. 네.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는 말도 안 되고 틀렸어 이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반증 가능성만이 과학인 거야. 그죠? 반증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들이 과학이야. 그렇다면 포포의 생각은 반증 가능한가? 이거죠. 포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증 가능한 것만이 과학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주장은 반박될 수 있는가라는 거지. 안 돼. 포포의 생각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적이지 않은 철학적 담론 위에 과학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 방법론이. 포포의 얘기는 검증되지도 않고 반증되지도 않고 문제가 있는 발언 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어요. 그렇게는, 근데 그건 이제 거짓말쟁이의 역설처럼 네가 근데 맞잖아. 네가 네 얘기를 반증해봐, 이렇게 이제 시비 걸고 들어오는데, 포포의 얘기는 일단은 포포가 나눈 방식으로 따지면 포포의 얘기는 과학이 아닌 거야. 일단은 반증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이 다른 거죠. 과학이 어디 위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얻게 되는 거냐면은 과학이 아닌 것들에 의해서. 포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에서부터 과학의 정당성이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 최 대장님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사이비 과학에서의 뉘앙스로 계속 가치 판단을 집어넣어요. 아까 논리실증주의자를 싫어하는 것도 좀 비슷하게 느꼈는데, 가치 판단을 제거하고 보자면, 예를 들면 사이비 과학 중에 하나, 항상 참일 수밖에 없는 건 정의에서 비롯돼요. 정의도 사이비 과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원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원의 경우에는,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의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가 이게 과학이다, 과학적으로 검증됐어라고 얘기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정의니까. 그럼 포포의 입장에서는, 포포의 주장은 이것이 과학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이걸 정의 삼아서 이 사람의 주장을 토대 삼아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건 네 사입이 아니냐, 이게 사입이란 말에 그 가치 판단을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그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난 인정하겠다는 거야. 포포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어. 그런데 포포의 견해에 의하면 포포가 얘기하는 과학적 검증 방식이라는 것은, 과학의 방법론이라는 거는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자신의 정당성을 과학이 아닌 것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포가 그렇게 바보도 아니지. 포포의 주장에서 찾은 거죠. 그렇죠. 포포의 주장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걸 진리 축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영역이 아예 다른 거죠. 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포포가 이 주장을 하는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맞아요. 포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학과 그래서 사이비 과학이 아닌 것들에 대한 의미를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립 서비스야. 학문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과학 안에서 성을 쌓으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저렇게 하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거야. 그래? 그런데 자신의 얘기 자체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검증 자체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영역 자체가 다른 거고요. 그 부분은. 아닌데 포포 되게 근데 영역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없는 게, 자기가 주장하는 원명제 자체가 지금 자기가 주장한 거에서 반박당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이걸 고려해요. 그래서 나중에 논리철학 논거에서 뭐에 대한 얘기하냐면은, 그걸 알고 있었어.
내 얘기 자체가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순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사다리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사다리를 딛고 올라와서 그렇지. 그다음 올라가면 사다리를 버릴 수밖에 없다. 포퍼는 그거에 대한 견해 제시가 없어요. 생각을 못해요. 견해할 수 못한 게 아니고 아예 그거는 야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단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자면 이제 포퍼의 이야기는 과학에 대한 더 그 근거를 묻는 영역이잖아요. 그 부분은 당연히 반증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영역이 아니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포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동설에서부터 지동설로 넘어가는 그 근거는 영역이잖아요. 아니 천동설에서 패러다임 어떤 전환, 과학이 변화되는 그거에는 미학적인 요소가 껴 있었다라고 하면 포퍼가 어떻게 생각할까?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과학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라고 배제하려고 했겠지. 왜냐하면은 그거는 반증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야. 그게 포퍼에 대한 반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최 사장님이 좋아하는 토마스 쿤이 주장했던 게 되는 건데. 쿤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일단 얘기를 오늘은 못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이건 내 견해인데 포퍼가 이야기한 것이 진리는 아닌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었던 처음에 이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되게 유하게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포퍼 말을 객관적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는 포퍼의 주장에 의하면 이게 좋은 과학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거야? 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근데 거기에 나도 동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포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좋은 과학과 나쁜 과학을 나눠요. 좋은 과학과 비과학을 나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과학이 진리를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과학은 과학의 세계에서 그냥 좋은 과학인 거지 사실은 그게 거짓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보니 우리가 팟캐스트 진행하는 것도 다 그 성적 그것 때문일 수도 있는 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극단적인 예지만 진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달 바깥쪽에 암막 커튼이 쳐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것뿐이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나쁜 과학이잖아요. 달 바깥쪽에 사실은 암막 커튼이 쳐져 있을 거다는 건 나쁜 과학이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에 들어가자면요, 뭐 그거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포퍼가 얘기한 것이 내 말이 진리다라고 얘기했다면 엄청 저도 기분 나빠하면서 깠겠지. 근데 포퍼에 의하면 이것이 좋은 과학이고 이것은 나쁜 과학이다. 약간 포퍼가 한 발짝 물러나서 이야기하거든요.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삶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좋은 과학인지 나쁜 과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쨌든 좋지 않은 과학이네. 왜? 과학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이건 주장인 거야. 전 그래서 이걸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였어. 사회과학자의 주장인 거야. 혹은 과학 철학자의 주장인 거지. 과학적으로 검증됐어. 좋은 과학과 나쁜 과학의 기준은 요거라고 과학적으로 검증됐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사회과학자인 것 같아. 그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과학이 발전한 거는 과학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제될 수 있는 반증 가능성이 있었다고 우리가 전제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극복하면서 이론이 더 세련돼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입해서 만약 미래 과정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정말 포퍼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불안해서 미쳐버려야지 정상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틀린 게 확실하니까. 지구가 그냥 유지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이제 증명된 사실이지만 칼포퍼에 의하면 언제든지 이거 반증될 수 있거든요. 지구는 내일 당장 부서져서 깨질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전멸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사실이어서 반증 가능성이 항상 내재돼 있다고 하면 모든 세상은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하시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칼포퍼가 그러니까 반증 가능성이 있다는 게 두 주장이 다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A란 주장과 B란 주장인데 어떤 건 테스트를 엄청나게 견뎌낸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떤 건 테스트 자체 한두 번만 해도 무너지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주장은 있죠. 테스트를 많이 견뎌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증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불안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테스트를 많이 거쳐냈다는 건 뭐냐면 이전까지 내가 경험했었던 경험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지.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서만 태어나서 살았어요. 그럼 사람들의 머리가 다 검은색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에 가보니까 노란색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의 머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지. 그게 반증 가능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전까지 내가 경험했었던 경험의
때문에 내용이 부족한 것뿐이고 작은 거지. 반증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반증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할 때처럼 이 세계 안에서는 알 수 없었던 거였어. 네네. 한국에 사는 한. 맞죠?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그 자기가 처한 시공간에서 내리는 판단 자체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사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냥 문제없이 안정되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누적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귀납에서 추론한 명제 자체의 범위가 확장된 것뿐이지 이 사람이 생각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판단을 다 오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떤 거냐면 모든 세상은 불확실한 거니까 내일 당장 망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아무도 판단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미쳐야 정상인 거죠. 김도희님의 기본적인 사상을 제가 나중에 한번 집대상을 한번 해보면 재밌겠는데 그러니까 진리 판단의 기준이나 이런 걸 굉장히 실제 우리의 실용적인 삶 속에서 찾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패러다임이 시프트한 게 아니고 경험치가 누적된 게 많아진 것뿐이에요. 이전 과거 사람들은 지금이랑 완전 사람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예전 거는 다 글러먹는데 지금은 더 훨씬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은 생각하세요? 똑같았던 아리스토텔레스 거죠, 시대에서 갈릴레이에서의 어떤 그 천문학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뉴턴의 시대로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시대에 대한 당연히 사회가 발전하면서 경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쌌다가 엄청나게 욕먹었었어 사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거였지.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판단이 참일 수 있겠다. 이 주장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진리라 보편 진리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 쿤 생각이랑 좀 약간 유사하신 것 같아요. 정상 과학이었죠. 약간 실용주의적인 어떤 뭐 진리관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불변하는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불변하는 진리가 있는 거죠. 경험의 양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불변하는 진리에 조금씩 경험하는 양이 쌓이기 때문에 접근하고 다가간다라고는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가가고 있다. 아니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계신 거야. 용어를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명제로서의 그게 아니라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 자체가 그냥 삶의 경계인 거야. 그게 불변하는 진리라는 거지.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칼 포퍼의 과학적 방법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모든 학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철학 쪽에도 많이 적용해서 쓰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이 말은 누가 하냐면 자기는 실제 먹고 살기 편한 사람들은 해요. 별로 고민하지 않고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불안하게 살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말은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칼 포퍼의 주장을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칼 포퍼는 이게 좋은 과학이고 나쁜 과학을 나눈 거지 이게 진리고 이건 비진리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용되는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독실이가 원래 준비한 내용들이 사실 뒤에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토마스 쿤까지 가는 거 아니었어? 토마스 쿤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가려고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동일하게 사실 과학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반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많은 반증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이루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맛보기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거 예전에 얘기했다가 엄청 대차게 까였었는데 이거 제 말이 맞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었던 것들에 대한 반증이 있었어요. 원래는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증이 있었다고. 그죠. 그 반증을 받아들였으면 코페르니쿠스도 그렇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야 됐고 갈릴레이도 그렇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지동설을 접었었어야 정상이에요. 원래 반증 가능성이 맞다면 반증됐으니까. 그렇지. 반증이 있었거든. 그 연주시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거든.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철학적 혹은 미학적인 자신의 신념으로 밀어붙인 거야. 그럴 리가 없다. 그렇지. 지금 분명히 반증은 나타났지만 아닐 거야 밀어붙였는데 알고 보니 우주가 그 사람들이 말했던 우주에 더 가까운 형태였던 거야. 사실은 뭐냐면 칼 포퍼대로라고 하면 반증됐네. 그렇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고 긁적긁적하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서 점점 과학은 발전해야 돼. 근데 실제 발전의 과정을 보니까
분명히 반증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가만히 아닥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밀어붙였는데 그게 맞아 들어갔던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과학의 역사를 보면 반증 가능성이 쓰여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지 않고. 아니야, 이게 있는데 그게 주요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쿤의 비판이죠. 그렇죠. 쿤도 예. 비판하고 그러니까 실제 과학 현장에 있는 사람, 와인버그나 이런 예. 사람들도 그걸 비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포포가 거예요. 얘기한 것처럼 점진적으로 발전한 건 아니다. 그렇다. 얘기죠. 그거 얘들 재밌는 걸 4가지, 5가지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아니요. 예. 내년에. 저 이기로 하면 그 다음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왜 우리 이번에 철학은 왜 계속해서 이제 한 번에 못 끝내고 질질 끌게 됐는데 일단은 우리가 정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오늘 2가지에 대한 얘기를 주요하게 해주셨거든요. 그 검증 가능성과 반증 가능성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자신의 견해 짧게 얘기한 다음에 끝내도록 합시다. 저는 좋았어요. 포퍼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저는 이분이 했었던 것이 말하자면 워리어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게 과학이다고 주장하던 모든 것에 혼자 갑자기 확 튀어나가지고, 너 그거 과학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걸 즐기는, 카타르시스를 즐기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렇게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 알고 보니 그게 다 그 성적 욕망 때문에 한 걸 수도 있고, 열등감 때문에 한 걸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토론을 즐기고 이걸 얘기했어요. 오류 가능성을 항상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네가 틀릴 수도 있어. 우리가 같이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바른 길로 나아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네. 어차피 마지막 한마디 하는 거니까 포퍼가 했던 말로 마지막을 할게요. 2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포퍼가 말한 합리주의적인 태도는 이거였어요.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 수도 있다.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이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논의가 끝날 때쯤 우리 모두 이 문제를 전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라자.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둘 때에만 우리는 토론에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옹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철학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과학 또는 철학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뿐이다. 문제와 만나고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그 문제와 사랑에 빠져라. 만일 더 매혹적인 문제와 만나지 않게 되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죽음이 그 문제와 당신을 갈아놓을 때까지 그 문제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모든 걸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저는 칼 포퍼가 이 얘기했었던 비과학, 유사과학이라고 한 것이 진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시잖아요, 다들.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른 과학과 비과학의 기준은 되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뭐 비판도 했지만 대학교 때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반증 가능성이라는 게 알고 나서 너무 놀라운 거야. 왜 내가 이런 걸 몰랐지? 과학과 비과학을 나누는 이 간단하고 논리적인 기준을 왜 몰랐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매우 많이 좋아했는데 크다 보니까 그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과학이 아닌 것들에 대한 것들의 의미가 굉장하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포퍼에 대한 비판도 한번 같이 해봤는데 어쨌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 것 같아.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검증 가능성과 반증 가능성 뒤에 더 있잖아요. 과학 철학에서 이제 패러다임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중에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생각입니다. 그때 이후에 이제 외계인에 빠지고. 그렇지요. 주식시장에 빠지고 그랬던 거죠. 주식시장? 주식시장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비과학이다. 과학인가? 그렇지. 심리예요. 심리네요. 다른 분들 어떻게? 저희가 오늘 막 이거저거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현대 철학 이후에 중요한 대립 구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인식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등장한 이제 실증주의 계열의 사상 흐름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게 이제 논리 실증주의의 계보가 하나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약간 컨버전한 게 사실 이제 칼 포퍼의 입장인 거고, 이 사람은 아까 독시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듯이 그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대화하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칼 포퍼의 말씀을 하나 이렇게 인용을 하자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맞아요.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항상. 또 어떤 사람 말이 옳아 보이면 거기에 되게 열광하는 반응을 하죠. 하지만 뭔가가 정말 좀 절대적인 진리처럼 보이는 게 있다면 제가 봤을 땐 그게 제일 위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살고요. 제 인생 신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하시고, 딴 놈 말도 혹시 틀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끊임없이 시험하자. 맞을 가능성? 네, 틀릴 가능성. 틀릴 가능성. 네, 그걸 계속 시험해보자.
그래야 사기 안 당한다. 회의주의적인 자세로. 그렇죠. 사실 오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체주의자를 굉장히 비난해요. 그래서 히틀러, 독재자, 독재를 옹호한 자들을 엄청 비판하고 또 하나가 플라톤을 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 얘기도 사실은 되게 하고 싶었는데 다음 시간에 뭐 준비되어 있으니까 쭉 하시면 됩니다. 이기론 다음 주. 그럼 난 플라톤하고. 재밌구나. 철학만 1년 내내. 네, 저도 오늘 재밌었는데 철학은 정말 하고 싶지 않네요. 철학하면 자꾸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걸 제가 뭐지 비판도 많이 했는데 칼포퍼의 컨셉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일상생활 할 때도 우리 항상 뭘 배우냐면 저희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항상 내 삶이 어떻게 상향할 거라고 그거를 배우거든요. 지금보다 항상 나아지고 지금보다 뭐 더 좋은 조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계속 성취해야 되고 그게 정상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뭔가 삶에서 깨지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에 여백이 항상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예전에 이 사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검은백조라는 책 쓴 사람 투자 전문가 중에서 탈랩을 한 사람이 뭐라냐면 이전까지는 항상 주식이 성장할 거라고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세계 경제 자체가 계속 호황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 대한 맥락 때문에 내전 상황에서 이제 탄생한 그 개인적인 특성이 있어서 뭘 보냐면 세상을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자꾸 주식이 폭락할 거에다가 계속 투자를 해요. 그래서 자기 회사 실적이 계속 지금 손실이 나는데 도 주식이 폭락하고 망할 거다 거기다 계속 베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부각된 게 9.11 테러 나고서 정말 주가가 세계적으로 폭락하니까 이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근데 삶에서 예외 가능성이나 지금 상향할 거라고 예측한 게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정적이거나 회의주의적인 시각이 아니고 삶에 대해서 여백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보험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항상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네네. 그게 패배주의나 뭐 정신승리가 아니고 그게 지금 생각했을 때 훨씬 더 건강한 정신적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부직갱이들을 들고 싸울 뻔했는데 다 같이 훈훈하게 오늘 마무리가 되네요. 왜 이러지 애들이? 저는 오늘 토론이 일어날 걸 생각을 못했어요. 저 어제 이걸 쓰면서 이걸 얘기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모두가 동의하겠구나 생각했거든. 알겠습니다. 철학 사회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다음 주에는 좀 가벼운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가벼운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철학 때 못했는 얘기들을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빠른 시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흘린 여름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9월이 왔어.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둘 떠오르는 가을의 이야기 속에 우리 옷은 점점 짙어져